대항그룹 데이터 분석팀의 사무실은 한밤중에도 오직 한 자리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의 주인. 김나리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시장 동향 그래프로 가득 찬 모니터의 바닷속에서 홀로 잠수하고 있었다. 그녀는 팀에서 가장 뛰어난 분석가였지만 동시에 가장 조용한 직원이었다. 그녀의 책상 한편에는 눈에 띄게 몸이 약해 보이는 어린 남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 병원으로부터 온 긴급 심장 수술 날짜와 아직 모자란 수술비가 적힌 문자 메시지가 그녀가 잠을 잊은 채 일에 몰두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헌신을 윤석호 이사는 언제나 따뜻한 격려로 포상하는 듯 보였다. 그는 늦은 밤 사무실에 남아있는 그녀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아버지와도 같은 미소로 말했다. 김나리 주임, 정말 대단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다 자네 덕분이야. 내가 자네를 위해 특별 보너스를 준비해 두었으니 기대하게. 그의 매끄러운 말 속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포식자의 번뜩이는 눈빛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룹의 총수, 한희준 대표의 오랜 라이벌이었다. 한희준 대표,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사이보그로 불렸다. 그는 효율성과 결과만을 숭배했으며 부패나 사적인 연주를 이용하는 것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과거, 아버지의 회사가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던 트라우마는 그를 의심 많고 냉정한 남자로 만들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 이면의 추악한 거래를 먼저 의심하도록 훈련받았다. 덫은 그룹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론칭을 기념하는 호텔 루프탑 바에서 펼쳐졌다. 나리는 축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종 데이터 보고서를 유니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디자이너 수트들 사이에서 그녀의 소박한 오피스룩은 어색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한희주는 그 모든 위선적인 축하의 장을 냉소적인 눈으로 관망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유니사가 움직였다. 그는 이준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리를 바에 한적하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구석으로 불렀다. 그는 그녀의 노고를 과장되게 칭찬하며 두툼한 흰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회사 돈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성의일세. 김주임, 자네의 노고에 대한 작은 보답이야. 중요한 곳에 쓰도록 하게. 그 장면은 바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 한희준의 눈에 완벽하게 추악한 거래로 비쳤다. 어두운 호텔 바 구석에서 나이 많은 상사가 젊고 가난해 보이는 여직원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는 모습. 그것은 그가 가장 혐오하는 모든 종류의 거래를 상징하는 그림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지고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변했다. 나리는 현금 보너스에 당황하고 불편했지만 동시에 동생의 수술비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윤 이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우연히 바 건너편의 이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서린 지독한 경멸의 표정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대체 왜 그가 자신을 저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일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준은 윤이사를 향한 그녀의 깊은 인사를 부정한 거래에 대한 복종의 표시라고 확신했다. 그는 역겨움에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리는 돈 봉투를 쥔 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발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짜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배 홀로 남은 이주는 잔안의 얼음을 무심하게 흔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이미 유죄였다. 그는 그의 정원에서 또 한 마리의 뱀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썩은 부인은 덮어지기 전에 도려내야만 한다. 그의 나지막한 독백은 한 여인의 운명에 대한 차가운 사형 선고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항그룹 사무실에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대표의 싸늘한 기운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김나리는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며 업무에 집중하려 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어젯밤 윤 이사가 건넨 현금 봉투가 들어있었다. 점심시간에 병원에 들러 동생의 수술 보증금을 마저 낼 생각이었다. 이 희망은 곧이어 닥쳐올 잔인한 현실에 대한
비극적인 전주곡이었다. 오전 10시. 한희준 대표가 그의 사무실에서 나와 성큼성큼 그녀의 책상으로 곧장 걸어왔다. 부서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는 모든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크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김나리 씨, 당신의 재능은 데이터 분석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군. 경영진에게서 특별 보너스를 확보하는데도 아주 뛰어난 것 같던데. 그의 말에는 지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리는 충격에 휩싸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잘랐다. 나한테 순진한 척하지 마. 어젯밤 호텔에서 윤이사와 함께 있던 당신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 회사는 당신이 당신의 매력을 팔아먹는 시장이 아니야. 우리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직원을 단 한 명도 용납하지 않아. 그는 그녀에게 어떤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지금 즉시. 보안팀이 당신을 밖으로 안내할 거다. 당신이 받은 보너스도 잊지 말고 챙겨가도록. 공개적인 굴욕. 동료들은 충격과 동정 혹은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모든 계획을 꾸민 윤 이사는 마침 지방 출장 중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나리는 패닉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그의 팔을 붙잡았다. 대표님, 제발요. 오해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돈은 제 동생 수술비 때문에.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오히려 그의 경멸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의 냉소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것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상투적이고 저급한 거짓말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 그런 한심한 거짓말로 내 지성을 모욕하지 마. 당장 내 눈앞에서 끌어내.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종이 상자에 담긴 자신의 물건들과 함께 자신이 일했던 모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와 곧장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수술 날짜는 다음 주였다. 오늘까지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수술은 취소될 것이었다. 그녀는 윤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절망의 무게가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대항으로 빌딩으로 향했다. 그녀는 로비의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눈물로 애원하며 대표의 비서에게 전해달라는 떨리는 손으로 쓴 메모를 남겼다. 대표님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 김진우는 대한대학병원 502회 입원해 있습니다. 심장 수술 날짜는 15일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제발.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확인해 주세요.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의 사무실. 비서는 그녀의 눈물 자국이 번진 메모를 그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그는 메모를 읽었다. 아주 잠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와 배신에 대한 그의 뿌리 깊은 불신이 그 짧은 의심을 억눌렀다. 끈질기군. 그가 차갑게 말했다. 버려. 저 여자와 관련된 건 그 어떤 것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메모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날 오후 서울에는 차가운 비가 내렸다. 나리는 병원 앞 벤치에 홀로 앉아 동생의 병실 창문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차가운 쓰레기통 속에서 구겨져 버렸다. 같은 시각 이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가 정복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부패를 척결했다는 정의로운 승리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버린 그 메모가 한 사람의 생사가 걸린 진실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비극의 무대는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김나리의 세상은 병원의 차가운 흰 벽 안에서
초 단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의사는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다고, 동생의 심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통보했다. 병원 원무관은 수술비 전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나리는 모든 은행의 문을 두드렸지만 부당해고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사채업자들의 달콤한 유혹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녀는 동생을 그 지옥 불 속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었다. 모든 문이 그녀의 눈앞에서 닫혀 있었다. 그녀의 동생 진우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누나를 위로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 누나에게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며 해맑게 웃었다. 그 비극적인 순수함 앞에서 나리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애써 삼키며 함께 웃어주어야만 했다. 그녀의 미소는 수천 개의 칼날 위에서 추는 위태로운 춤과도 같았다. 어느 날 밤, 희미한 호흡을 내쉬며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누나, 자책하지 마. 누나는 나한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해줬어. 이제 누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해.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유언이었다. 수술 예정일. 돈은 마련되지 않았고 수술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 그날 밤 진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병실 안이 요란한 경고음과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 찼고 나리는 속수무책으로 복도 밖으로 밀려났다. 그녀의 세상은 굳게 닫힌 중환자실의 문 하나로 축소되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나와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반응은 절규나 오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소리가 사라진 끔찍한 침묵이었다. 눈물조차 초월한 거대한 슬픔 속에서 그녀의 내면의 무언가가 동생과 함께 영원히 죽어버렸다. 그 후의 며칠은 흐릿한 흑백 필름처럼 지나갔다. 그녀는 홀로 동생의 단출한 장례를 치렀다. 대한그룹에서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후 그녀의 통장으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이 입금되었다. 그녀는 액정을 보았다. 며칠만 더 빨리 들어왔더라면 동생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잔인한 액수의 돈이었다. 그 돈은 위로가 아닌 그녀의 가슴 속에 차갑고 거대한 분노의 불길을 지폈다. 그 분노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하게 덫을 놓은 윤석호와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듣지 않기를 선택한 한희준. 단 두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 서울에.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동생의 작은 묘지 앞에 마지막으로 섰다. 그녀는 소리 없는 맹세를 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다시는. 그녀와 그녀가 사랑하는 그 누구도 힘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되지 않도록 그들보다 더 강하고 높은 존재가 되겠다는 서약이었다. 그녀는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단출한 가방 하나를 싼 뒤 편도 비행기표를 샀다. 같은 시각 한희준은 화려한 파티장에서 노바 프로젝트 유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오판이 한 소년의 무덤 위에 세워진 승리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서울의 불빛을 뒤로 한 채 비행기는 구름 위로 날아올랐다. 창밖을 보는 나리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오직 텅 비어버린 시면의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은 이제 그녀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진실이 되어 영원히 새겨졌다. 2년 후 한희준은 대항그룹을 업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언론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칭송했고 그는 더 젊고 더 성공했으며 더 강력해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지난 2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유령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었다. 절박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한 여자의 얼굴,
동생의 수술에 대해 애원하던 그녀의 목소리, 그는 그것이 자신의 완벽한 기록에 남은 사소한 오점일 뿐이라고, 대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애써 치부하려 했지만 그 기억은 끈질기게 그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같은 시각, 아시아 금융의 허브 싱가포르, 피 튀기는 적대적 M&A 협상장, 100년 역사의 유럽 기업이 시장의 혜성처럼 나타난 미스터리한 M&A 전문가의 손에 무참히 해체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싱가포르의 얼음 여왕 혹은 헬레나라고 불렀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그녀가 바로 2년 전 서울에서 사라졌던 김나리였다. 그녀의 순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디자이너 파워수트, 날카롭게 계산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그녀의 모든 것은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 설계된 갑옷과도 같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온기나 절망이 아닌 오직 차갑고 지적인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지난 2년은 문자 그대로 어둠 속에서의 재탄생이었다.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단돈 몇 푼을 손에 쥔 채 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이용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슬픔은 그녀를 두려움 없게 만들었고 분노는 그녀의 분석력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냈다. 그녀의 천재성은 곧 은둔해 있던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한 노년의 트레이더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 기업 전쟁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기술들을 모두 전수해 주었다. 김나리라는 이름은 그녀의 죽은 동생과 함께 과거에 묻혔다. 스승은 그녀에게 차갑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헬레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과거도 인연도 없는 완벽하게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그녀에게 부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었다. 부는 그녀의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힘이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희생양이 되지 않을 절대적인 힘. 그녀의 최종 목표는 대항으룹이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영향력의 네트워크를 만들며 완벽한 복수를 위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대항그룹의 주가 차트를 보며 한희준을 떠올렸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치를 단 한순간의 오해로 판단했지. 나는 당신의 인생을 수년에 걸쳐서 조각조각 해체해주겠어. 당신이 너무 늦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때까지. 그녀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갑게 계산된 정의의 실현이었다. 싱가포르에서의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의 팀은 환호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비서가 그녀에게 새로운 파일을 건넸다. 파일의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프로젝트 네메시스 1단계 윤석호 이사 재무 포트폴리오 분석.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첫 번째 사냥감. 덫을 놓았던 그 남자를 향한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헬레나가 된 김나리의 첫 번째 사냥은 대항그룹이 아닌 윤석호 이사를 향했다. 그녀는 과거 대항그룹에서 일하며 윤 이사가 부패를 통해 축적한 개인적인 금융 제국의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놓았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윤 이사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스톤 기술 회사였다. 그녀의 투자사 헬레나 앤코는 이 회사의 주식을 비밀리에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회사의 분식 회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익명으로 한 금융 전문 블로그에 흘렸다. 정확하게 계산된 정보 유출과 대규모 공매도의 압박. 키스톤 기술의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다. 그리고 그녀가 예측했던 대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다. 키스톤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윤 이사의 다른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맞은 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며칠 만에 유니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의 제국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이 공격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왜 시작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운 나쁜 시장의 변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그는 과거와 똑같은 부패한 방식으로 대항그룹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투자를 방어하는 데 쓰기 시작했다. 한희주는 이 모든 혼란을 아직은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정성은 대항그룹의 주계도 미미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헬레나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 흥미를 느꼈다. 그는 비서에게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의 팀이 가져온 보고서 속에서 헬레나의 개인적인 이력은 완벽한 공백이었지만 그녀의 직업적인 이력은 무자비할 정도로 성공적인 인수합병의 연속이었다. 그는 그녀가 유니사의 포트폴리오를 공격한 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전략을 지도 위에 그려나갔다. 그리고 그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시감을 느꼈다. 헬레나의 전략은 단순히 자본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 하나를 정확히 공격하여 시스템 전체의 연쇄적인 붕괴를 유도하는 지독하게 효율적이고 우아한 방식이었다. 그것은 2년 전 그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김나리가 썼던 바로 그 노바 프로젝트 기획안의 기저에 깔려있던 전략적 철학과 소름까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의 유령이 이제 지적인 호기심이라는 새로운 얼굴을 하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혹시 내가 틀렸던 것은 아닐까? 그는 처음으로 2년 전 그날의 사건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편집증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그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헬레나라는 여자를 단순히 새로운 경쟁자가 아닌 반드시 풀어야만 할 수수께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주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거대한 모니터는 둘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에는 유니사의 포트폴리오가 붕괴하는 실시간 시장 데이터가 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가 회사 기록 보관소에서 직접 찾아낸 김나리가 작성했던 낡은 노바 프로젝트의 원본 기획안이 열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기획안에서 한 문장을 읽고 헬레나의 최근 움직임을 분석하는 뉴스 기사를 보았다. 단어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와 무자비한 우아함은 명백하게 동일한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를 괴롭히던 유령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전쟁터에 나타난 아주 실체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희준의 집착은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시장의 흐름이 아닌 그 전략 뒤에 숨겨진 인간의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헬레나에 대한 모든 기사를 읽고 그녀가 성사시킨 모든 과거의 거래들을 분석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익숙함이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는 헬레나와 김나리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나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헬레나에게 팔았던 것일까? 아니면 그녀 밑에서 비밀리에 일하고 있는 것일까? 나리가 바로 헬레나라는 그 가장 끔찍한 상상만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2년 전 자신이 했어야만 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김나리 해고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였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오랜 경력의 감사팀장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2년 전 김나리 사건,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만 직접 보고하도록. 그의 명령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조사가 시작되는 동안 그의 죄책감은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2년 전 나리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절박한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는 비서를 호출했다. 2년 전 내가 버리라고 했던 그 메모, 김나리가 남겼던 거,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나? 기억력이 비상한 비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읊었다. 제 동생 김진우는 대한대학병원 502회 입원해까지 있습니다. 심장 수술 날짜는 15일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제발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확인해 주세요. 구체적인 병실 호수와 날짜. 거짓말이라고 치부했던 그 절박한 메시지가 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의 가슴을 때렸다. 그 모든 것은 확인 가능했다. 그리고 그는 그 메모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명령했었다. 바로 그때 감사팀장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2년 전 호텔바의 CCTV 영상. 당시 서버 오류로 삭제되었다고 보고되었던 그 영상이 낡은 백업 서버에서 기적적으로 복구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주는 스크리닝 룸에서 복구된 영상을 보았다. 영상은 그의 모든 가정을 무너뜨렸다. 영상 속에서 윤석호 이사는 나리에게 봉투를 건네기 직전 명백하게 이준이 있는 쪽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완벽하게 그를 위해 연출된 연극이었다. 이어진 재무기록 추적 결과 그 보너스가 윤 이사의 개인 계좌가 아닌 현재 헬레나가 공격하고 있는 그의 유령 회사 중 하나와 연결된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고 있었다. 모든 증거는 반박 불가능했다. 윤 이사가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리고 그 자신, 한희주는 그 함정에 기꺼이 걸어 들어간 오만하고 어리석은 처형 집행인이었다. 그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것은 단순한 부당해고가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거짓말 위에서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그를 괴롭혔던 희미한 죄책감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롭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어 그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다. 그는 스크리닝 룸에 홀로 남아 함정의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을 무한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영상은 윤 이사의 승리에 찬 미소와 나리의 혼란스럽고 순수했던 얼굴 위에서 멈춰 있었다. 감사팀장이 그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이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비서가 읊어주었던 그 메모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 병실 호수, 그리고 날짜. 그는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 목소리에는 새로운 종류의 끔찍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알아봐, 대한대학병원, 오비지호의 김진우라는 아이. 그리고 2년 전 그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걸 알아봐. 그는 이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지독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희준의 사무실, 잠 못 이룬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감사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와 그의 책상 위에 얇은 보고서 한 부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이 차갑고 간결한 문장들로 기록되어 있었다. 김진우, 대한대학병원 오버 2호 입원 환자, 선천성 중증 심장 기형. 2년 전, 바로 그 15일로 잡혀있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술. 그리고 수술 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수술 취소, 마지막으로 수술 취소 사흘 뒤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이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통째로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하고 차가운 붕괴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의 절박했던 목소리가 버리라고 명령했던 그 메모의 글자들이 수백만 개의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찢고 있었다. 제발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확인해 주세요. 그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한 소년의 생사가 걸린 그 절박한 진실을 자신의 오만한 편견 속에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이었다. 그는 단순한 오판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는 그녀의 직장과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 세상의 전부였을 그녀의 유일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가 이룩한 모든 성공과 부, 그리고 권력이 한 아이의 무덤 위에서 쌓아 올린 피 묻은 죄로 보였다. 그는 며칠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병상에 누워 있었을 한 소년의 얼굴과 절망에 찬 그녀의 얼굴이 그를 괴롭혔다. 그 지독한 자기 파괴적인 고통의 끝에서 새로운 목적이 형성되었다. 그는 아이를 되살릴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김나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불안감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를 위한 필사적이고 강박적인 추적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만 했다. 설령 그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그는 그녀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그는 적대적 M&A나 윤석호 따위는 모두 잊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그녀를 찾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축소되었다. 그의 조사팀은 2년 전의 차가운 흔적을 다시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내쫓았던 집주인을, 그녀가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을 팔았던 전당포를 찾아냈다. 그가 그녀를 해고한 후 그녀가 얼마나 절박하게 버텨냈는지를 보여주는 모든 발견들은 그의 심장에 박히는 새로운 비수가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그녀가 싱가포르로 가는 편도 비행기표를 샀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나리라는 이름은 증발해버렸다. 대신 그들은 헬레나라는 이름의 혜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트레이더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녀의 경이로운 성공 신화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부서진 김나리의 흔적은 강력한 헬레나라는 존재의 문 앞에서 완벽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최종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의 라이벌을 파괴하고 그의 회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그가 파괴했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전략을 이해했다. 그녀는 무작위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었던 윤석호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차갑고 정교하며 지독하게 정의로운 처형이었다. 이주는 자신의 사무실,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화면에는 유일하게 공개된 헬레나의 증명사진이 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차갑고 텅 빈 눈동자 속에서 한때 그가 알았던 따뜻하고 애원하던 눈빛의 흔적을 찾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당해도 싸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남자의 기묘한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헬레나 앤코의 헬레나 킴 대표와의 미팅을 잡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리를 향한 추적은 끝났다. 이제 최후의 대면을 할 시간이었다. 헬레나 앤코로부터의 답장은 신속하고 간결했다. 미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한 장소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닌 서울에 새로 인수한 그녀의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컨퍼런스룸이었다. 그 빌딩은 과거 윤석호 이사가 부당하게 무너뜨렸던 한 벤처 기업의 사옥이었다. 그것은 시작부터 완벽한 권력의 과시였다. 이주는 미팅 장소로 향하는 내내 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의 심정을 느껴야만 했다. 그녀의 회의실은 그녀 자신처럼 미니멀하고 현대적이며 차가웠다. 그녀는 이미 거대한 유리 테이블 상석에 앉아 그가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일어서지 않았다. 그녀의 자세는 이 공간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를 사람이 아닌
분석해야 할 데이터 덩어리처럼 쳐다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심연은 그 첫 순간부터 명백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이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헬레나 씨, 아니, 나리 씨. 그가 그녀의 옛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과거를 인정하겠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름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미팅을 원하셨죠, 한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평했다. 제 시간은 소중합니다. 용건을 말씀하시죠. 그녀는 철저하게 그들의 관계를 비즈니스로 규정하며 어떤 개인적인 연결도 거부했다. 이주는 그녀의 의도를 무시하고 몇 주간 머릿속으로 되뇌었던 사죄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섣부른 판단과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오를 모두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그는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의 망가진 한 남자의 고해성사였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기대했다. 눈물이든 분노든 절규든 뭐라도 좋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을 건 고백을 얼굴에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차가웠다. 사과라. 그녀는 마치 낯선 개념을 분석하듯 말했다.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단어죠. 당신은 그 단어가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을 제게 건네는군요. 2년 전이었다면 그 단어는 한 생명을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분노 때문에 버렸다고 생각하나요? 분노는 뜨겁고 지저분한 감정이죠. 한 대표님, 제게는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제게 있는 것은 목적뿐입니다. 내 동생의 목숨은 당신들의 이익과 손실의 세계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되었죠.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세계를, 당신들의 언어를 마스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회계감사죠. 나는 그저 맞지 않는 장부를 바로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주는 그녀의 차가움에 절망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다시 한번 애원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내가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는지 말해주시오. 내 회사, 내 돈, 내 목숨까지 전부 당신 것이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아주 잠시.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지독하게 지쳐버린 연민이었다. 당신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내 동생을 되돌릴 수 없고 당신이 저지른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당신의 속죄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목표는 당신 개인의 구원이 아니니까요. 당신과 윤석호 같은 인간들이 다시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부수적인 피해쯤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팅의 끝을 알렸다.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이주는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그녀를 불렀다. 나리야. 그녀는 잠시 멈춰 섰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김나리는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처럼 단호했다. 2년 전 병원 복대서 죽었죠. 당신은 지금 헬레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를 그 차갑고 하얀 방에 홀로 남겨둔 차에 떠나버렸다. 이주는 완전히 부서졌다. 그는 속죄로 향하는 길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유령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사과와 죄책감, 그 모든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고 그녀의 그 차가운 무관심은 그 어떤 증오보다도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헬레나의 지휘본부.
그녀의 팀은 대항그룹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헬레나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대항그룹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한다.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윤석호 이사. 단 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무기는 한희준 대표다. 그녀의 팀은 혼란에 빠졌다. 헬레나는 설명했다. 그녀의 목표는 파괴가 아닌 정의의 실현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최초의 심판관이었던 한희준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같은 시각, 한희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가진 남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컴퓨터로 발신자 불명의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윤석호 이사가 지난 20년간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비자금 조성, 내부자 거래, 뇌물 수수, 이준의 팀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완벽하고 방대한 증거 자료였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이준은 직감적으로 그것을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었다. 헬레나가 그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었다. 그는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윤이사를 파멸시키는 동시에 대항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지도 몰랐다. 과거에 한희준이었다면 회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덮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서류 속에서 유닛에게 짓밟힌 또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을 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김나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가 말했던 맞지 않는 장부를 바로잡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의를 선택하기로.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속죄의 길이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윤 이사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믿고 거만한 태도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주는 긴 말 없이 헬레나가 보내온 증거들을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이사회 회의실은 윤 이사의 20년간의 부패 역사를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윤 이사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신은 거짓과 타인의 고통 위에서 당신의 제국을 건설했소. 이준이 차갑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거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윤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준은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단순히 윤 이사의 해임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감독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고 과거 자신의 오만했던 실수와 그로 인해 한 무고한 직원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까지 고백했다. 그는 썩어빠진 과거의 대항그룹을 파괴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새로운 회사를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선언과 함께 회사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폭락했다. 그는 눈앞의 이익 대신 고통스러운 정의의 길을 선택했다. 싱가포르의 사무실, 헬레나는 기자회견의 라이브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파괴했던 그 남자가 세상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가 마땅히 되어야만 했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거대한 정의의 그림 속에서 완벽한 집행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녀의 무표정했던 얼굴 위로 아주 오랜만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승리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잡게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의 일은 이제 끝났다. 윤석호 이사의 몰락 이후 대항그룹은 한동안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하지만 한희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투명한 경영 쇄신 노력에 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헬레나라는 이름은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 세상에 나타났을 때처럼 다시 한번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녀의 역할도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희주는 그녀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용서받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대화를 통해 그들의 지독했던 인연을 제대로 끝맺음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조사팀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있을 만한 단 한 곳, 그녀의 마음이 향해 있을 그 장소를 스스로 찾아 나섰다. 그녀의 동생, 김진우가 잠들어 있는 도시 외곽의 작고 소박한 묘지였다. 그는 그곳에서 동생의 작은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 여왕 헬레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에 그가 희미하게 기억하는 옛 모습의 서지안이었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슬픔과 강인함이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시간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몸을 돌려 그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묘지의 고요함 속에서 말없이 마주섰다. 그 침묵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더 무겁게 두 사람의 공유된 역사를 담고 있었다. 그는 사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소.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내 결정은 확고하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항그룹을 계속 이끌 수는 없소. 나의 개인 자산의 상당 부분과 회사의 출연금을 합쳐 새로운 재단을 설립할 생각이오. 재단의 이름은 진우재단이라고 지었소. 그는 재단의 목적을 설명했다. 기업의 부당한 횡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및 금융 지원을 하고 돈이 없어 수술받지 못하는 심장병 어린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단. 그것은 그와 윤 이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속죄 행위였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소.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리고 나를 위해 남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오. 하지만 이 재단은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오. 당신처럼. 불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당신의 동생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제발 이 재단을 이끌어 주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동생을 위해서 우리의 비극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오. 나리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방식의 속죄와도 달랐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유된 비극으로부터 의미 있는 유산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이름을 묘비 위에 새겨진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누나, 행복해야 해. 그녀는 동생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치유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의미를 창조해내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당신, 사임하지 마세요. 재단은 대한그룹의 힘이 필요해요. 당신과 내가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수락이 아닌 공동의 사명에 대한 수락이었다. 2년 후 진우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비영리 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대한그룹은 윤리 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었다. 한희준 이사장과 김나리 공동이사장은 재단을 이끄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공식적이었고 존중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재단이 후원하여 새로 지은 어린이 심장, 병동의 개관식에 나란히 서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과거의 무거운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위에는 평화와 목적의식이 덧씌워져 있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그를 돌아보았다. 어떤 낭만적인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깊고 말없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부서진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와 그리고 세상의 작은 일부를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평생의 빚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속죄를 통해 비극적인 끝을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